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발표하면 될까요? 일단 이렇게 사실 우리들의 미래의 이런 이제 스카우트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너무 이제 사실 저는 이쪽에서 24년째 환경 컨설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젊은 층 이런 분들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온라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탄소 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산업 생태계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목차는 크게 탄소 중립 추진 배경, 그리고 이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곳곳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중점적으로 산업계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다. 그런 이제 흐름으로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탄소 중립 추진 배경이고요. 아마 이런 그 그래프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그래프예요. 지금 현재 저희 오늘 2021년을 살고 있잖아요. 2021년은 포스트 교토라고 해서 교토 의정서 체계하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거는 2020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부터는 이제 신기후 체제라고 저희가 많이 명명을 합니다. 5년 전에 파리에서 195개국이 합의를 한 거예요. 지구 온도 상승을 지금 산업화 전 대비 현재 1도 상승했다고 하죠. 이거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억제하고 더 나아가서 1.5도씨 이하로 억제해야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컨셉이고요. 이게 IPCC 1.5도 특별 보고서가 재작년에 저희 그 송도에서 채택이 되면서 되게 이 기후 변화를 바라보는 많은 전문가들이 되게 큰 이벤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 그래프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내뿜어야 되는 탄소 예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420 기가톤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인류가 매해 42 기가톤을 배출한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9년, 10년 내에 이대로 우리가 배출하게 되면은 10년 동안 모든 그 예산을 다 쓴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UN 밑에 이제 Environmental Program이라고 해서 UNEP이라는 국제 기구가 우리는 매해 한 7.6%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지금 감축을 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배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IPCC 1.5도씨 특별보고서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일단 1.5도씨 달성을 위해서 2050년에 우리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이고요. 이러려면 2030년에는 적어도 2010년 대비 45%까지는 줄여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감축하겠어. NDC라고 해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 NDC를 제출을 했어요, 국제사회에. 그래서 아래 보시면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겠다.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더 감축을 하겠다.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감축 목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명제 하에 더 고민을 하겠다. 이런 이제 주요 골자로 우리나라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거를 네.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그 저희가 지금 전체 화면을 보이지가 않아서 혹시 지금 어떤 화면 보이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그냥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보이고 전체 화면은 안 보여서 그런데 진짜요? 네, 아마도 잠시만요. 네, 아. 음. 여기 그 오른쪽 네,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음. 네, 그 맨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은 그 125%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오른쪽 구석에요? 맨 밑에 오른쪽 구석에. 잠시만요. 혹시 지금은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네, 지금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다른 쪽에 컴퓨터를 연결해 가지고 네, 조금 감사합니다. 네, 미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계획을 제출할 당시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감축보다는 성장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조 기반의 산업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제지, 시멘트. 그러니까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은 업종은 우리나라에 그냥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4.4%를 감축한다라는 의미가 산업계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공장 문 닫으라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줄이려면 사실은 에너지원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 여러 매체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석탄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에 와서 얘를 "짓지 말아라."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게 정말 그게 인허가가 만들어지고 사업이 형성될 때까지는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한순간에 정부가 정책을 바꿔서 "야 석탄 발전소 그만 져."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큰 소송으로 엮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고민이 있냐면 기존의 인허가를 그러니까 어 설치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허가를 낸 발전소까지는 지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고 근데 우리는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발전원을 가지고서는 절대 달성하지 못하는 약간 어 뭐라 그럴까?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러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감축 추세에 있거든요. 독일도 보시고 영국도 보시고 일본도 어 증폭이 있지만 감소를 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전 세계의
그런 이제 선진국들이 한국은 아직도 이렇게 배출량이 많고 또 감소 추세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한중일을 이제 다른 전문가분이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지금 연간 CO2 배출량, 그다음에 인당 배출량 이런 그 수치를 보시더라도 일본 감수 추세, 중국은 지금 전체 총량 기준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예요. 그런데 나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1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은 업종이 다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큰 어떤 걸림돌이고요.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중국도 저희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배출 집약도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거의 탑 1의 생산 국가인데 얘네는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중국은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전력원을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30-40%가 돼요. 태양광, 풍력 이런 애들을 쓰는 게 석탄도 많이 쓰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지금 현재 비율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구조, 산업에 대한 구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전기차가 활성화된 곳이에요. 놀랍죠? 저도 이제 보면서 중국이 우리나라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중국은 206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거든요. 근데 저희 전문가 그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중국은 잘하면 2060년 탄소 중립 달성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재생에너지 인프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공격적인 정부의 보급 노력 이런 부분들이 그런 판단의 이유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중국은 2030년까지는 배출을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환장할 노릇이죠. 2000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다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2030년까지는 배출하다가 30년 이상에서 이제 60년까지 확 줄여 나가는 그런 감축 경로에 대한 전략을 발표를 해서 몇 개월 전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어떤 전략일까 이런 이제 논의들을 많이 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50년 이후 넷제로 선언했고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언을 했죠. 중국은 2030년까지 배출의 정점을 찍고 2060년 넷제로 하겠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일본 탄소 중립, 미국 2050년 전에 넷제로 달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산업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이 정말 그리고 제가 모 회사에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에요. 되게 큰 기업이고요. 제가 화학 전공을 했거든요. 공업화학과. 석유화학 회사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경제 발전을 끌어왔던 그 회사는 지금 뭘 고민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석유화학 업종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전제하에 신사업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재 산업계에서 벌어지는 리얼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보면 이제 왼쪽에 이제 EU의 그린딜, 미국의 그린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각 영역별로 뭐 EU는 에너지,
산업, 수송, 건축물, 농업, 뭐 제로 배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영역별로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후의 그림들을 보면서 특이하게 봤던 게 저는 자원순환이었어요. 이후의 그림들에서. 앞서서 제가 살짝 들었긴 했는데 폐플라스틱, 용기, 다회용기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플라스틱을 어 얘를 물질 재활용을 하느냐 열회수를 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재활용 옵션이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왜냐?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 석유화학 공장 자체가 워낙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단에 석유를 정제하고 플라스틱의 원료인 그런 프로필렌이라든가 그런 납사해서 여러 가지 원료 물질들을 추출해내는 그 공정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온실가스 감축 행위다라고 이유는 본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EU의 가장 조금 느낌상으로 많이 틀린 건 EU는 자원순환 체계를 상당히 강조하네. 이런 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향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K순환 경제 이런 식으로 자원순환, 순환 경제,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관련된 지금 정부의 정책과 또 산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인프라적인 쪽에 상당히 큰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된다라는 점이 조금 눈에 띄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관련된 정책은 다소 이후에 그린 딜의 형태를 많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이제 형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작년 7월에 그린 뉴딜이 선언이 됐고요. 그 안에서는 탄소 중립 선언은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환경도 개선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전략으로 그린 뉴딜 전략을 발표를 했었고,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게 이제 작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 있네요. 11월 27일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게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우리 정부가 앞으로 2050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3대 정책 방향을 보시면 우리가 경제 업종이 있잖아요. 우리 산업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저탄소화하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거를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이 형성이 돼야 돼요. 제가 주로 많이 활동하는 게 두 번째예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을 시장에 진출시키고자 하는 그런 컨설팅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안에 순환 경제가 있어요. 이게 기회 밑에 순환 경제, 순환 경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정이에요. 공정. 제가 아까 석유화학 회사가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동안 그 업종에서 종사하셨던 우리 그 근로자들은 그러면 손가락 빨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분들이 새로운 업종에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공정 전환이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이 A라는 일자리에서 B라는 일자리로 산업이 전환이 되고 일자리가 전환되는 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건데,
이게 이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생태계가 한꺼번에 변할 수 없잖아요. 우선순위라는 게 형성이 될 거고 그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지 않은 산업계는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나이스하진 않겠지만 그 전환의 과정이 얼마나 촘촘하게 계획이 세워지느냐 이게 되게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재정, 녹색 금융, R&D, 국제 협력 이런 부분들이 다 바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게 지금 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풀 리포트를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안 해서 작년 12 월에 이제 각 부처가 내가 이런 거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다 보시면 뭐 계획 수립, 뭐 마련 이런 게 되게 많죠. 계획만 한 30-40개 돼요. 근데 제가 한 5 년간 계획만 수립한 사람이에요. 근데 "계획은 그만 수립해라. 좀 실행 좀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참 모르겠네요. 일단 올해까지는 계획 수립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립하는지.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좀 이제 관여하는 분야는 뭐냐면 여기 이제 가운데 혁신 생태계, 그다음에 K 순환 경제, 그다음에 저희 회사는 오랫동안 배출권 거래제를 관여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녹색 금융을 주도를 해요. 그래서 요쪽을 쪼끔 재밌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좀 제가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 음 좀 열심히 하는 건 국제 협력입니다. 국제 협력. 그래서 개도국과 같이 G2G로 정부 간 정책을 협력을 하게 되면 개도국의 산업을 형성하는 거에 제가 기여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개도국에 진출하는 데 되게 좀 토대가 마련이 되는 그런 걸 이제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지금 보시면 다 2021년 2 분기 뭐 3 분기, 4 분기 올해 안에 다 나올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2050 탄소 중립하겠다."라는 것만 있다 우리는. 2030 년까지 뭘 할지에 대한 경로에 대한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정부 부처의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거에 거의 진짜 매진을 하고 계시고요.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변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가장 단기에 쪼끔 변화의 충격을 덜 받고 좀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산업 보호를 해야 하면서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각 계획 간에 선후 관계가 없어서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가 뭐냐면 경제 구조의 저탄소와 새로운 게 떠오르는 산업 생태계 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어쨌든 제도적 개선이 1 번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도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재정이 과감하게 투입이 되어져야 될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로 가져갈 거냐 인센티브로 가져갈 거냐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챙겨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 왜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이런 거 추진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왜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건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얘 건물에 대해서 가치를 매길 때 사실은 우리는 교통 편의성, 그다음에 학군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새 집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지역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유럽 선진 국가들은요. 그 건물에 대한 가치를 에너지나 환경, 친환경 이런 이제 소재를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물을 정부가 재정을 넣어 가지고 막 단열해 주고 뭐 이런 거는 이런 걸로 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다. 민간에서 얘를 건물에 대한 가치를 매력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좋다. 그게 이제 민간 금융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 정부가 돈을 안 싸도 우리 스스로 돈을 들여서 집을 이쁘게 만들겠죠, 친환경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금융은 제가 쪼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탄소 중립 발표가 있고 나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업종이 금융이에요, 금융.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공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금융 쪽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지금 막 찾아보셔야 될 것들이 이 녹색 금융, 기후 환경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는 이 2050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부의 어떤 제도나 규제만으로는 힘들다. 돈의 흐름으로 움직여서 산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뭘 하냐면 내가 이제 뭔가 투자를 할 때 "야 너희 석탄 발전소 하는 데는 내가 투자 안 할래." 그다음에 "야 너희 이거 친환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투자 안 할래." 이런 식의 방침을 선언을 하고 그걸 실제 실행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금융 감독 기관이 나서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위나 금감원 등과 같은 정부 부처가 움직이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신한, KB, 우리 어 우리나라의 제1 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은 다 투자나 융자를 할 때 기업의 ESG 즉 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겠다. 이런 지금 전략과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제조기업의 사장이라면 내가 돈을 융자를 하고 싶어도 은행권에 내가 이렇게 친환경 경영을 합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이제 흐름이 과거하고는 쪼끔 다르게 어 시장에서 그런 드라이버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융의 변화를 쪼끔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 전환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더 리얼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작년 연말에 탄소 중립 2050을 선언하게 된 저는 원인 제공을 이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했어요. 우리도 실시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도 한 600여 개의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돼서 많이 배출한 곳과 덜 배출한 곳끼리의 거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 가격이 있겠죠? 그쵸? 우리나라는 톤당 3만 원에서 4만 원. 유럽은 톤당 7만 원에서 8만 원이래요.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 유럽 애들이 우리 유럽 영내에 있는 우리는 이미 탄소 비용을 많이 지출했어. 이미 많이 지출했어. 근데 너희는 탄소 비용 지출하지 않는 애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건 불공정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지불한 이 수준만큼 너희도 지불해. 이거예요. 그 말은 걔네는 8만 원 지불했고 우리는 4만 원 지불했으면 4만 원을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탄소 국경 조정세입니다. 자, 이 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한두 달 내에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철강, 석유화학 이런 수출 품목 등이 1차적으로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세금을 제품 가격에 부과해야 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유럽 역내에 있는 제품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금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의미가 아니라 산업의 어떤 그 생존하고도 관련 있는 지금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너희 생산 공장에 알리백 해라 이래요. 알리백. 들어보셨나요? 재생에너지 100% 써 이런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제가 아까 5%도 안 쓴다 이 말씀 드렸죠. 그쵸? 그 우리나라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요, 알리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나마 중국에는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대해서 먼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 반도체 회사도 중국 공장에 알리백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 이 재생에너지 사용 압박이 오기 때문에 산업계가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탄소세. 우리나라는 아직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탄소세가 도입이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고, 탄소세도 지금 현재의 수준보다 10배 이상 높여라라고 하는 IMF의 어떤 권고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기업 데이터로 이제 접목을 해보면요. 모 철강 회사, 모 석유 회사 이런 데는 몇 조 단위의 탄소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지금 사실 산업계가 느끼는 압박감은 훨씬 더 크다라는 측면이고요. 이게 탄소 국경 조정세에 관련된 내용이고, 앞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제가 가늠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그 왜 자동차, 우리 왜 텔레비에서 나오면 자동차 이렇게 조립 공정 같은 거 나오고 전기전자도 이렇게 조립 공정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우리 대기업들은요, 직접 다 생산하지 않아요. 많은 부품들을 다 외주화하고요, 협력사를 가지고 있고요.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조립 공장 정도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H자동차 온실가스 줄여, 얼마나 줄일 수 있겠어요? 조립하는데. 줄일 수 있는 포텐셜이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협력사랑 같이 줄일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CDP 서플라이 체인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거 되게 오랫동안 우리 기업들이 탄소 정보 공개를 해 왔었는데 지금은 협력사랑 같이 정보를 공개하고 가치 감축 목표를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스콥 3가 협력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체인에 요구되고 있는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애플이 되게 이 공급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이 누구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진짜 그 사실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요구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거셀 줄이야,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와 가지고 실사를 하면서 어 되게 세부적인 것들의 이행까지도 다 점검을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곱지만은 않은 건 뭐냐면 지금 EU나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요런 업종, 되게 전략 업종이죠. 걔네들이 뒤처지는 업종이에요. 여러분 그 전기 자동차 있죠?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핵심 역량의 70~80%가 배터리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의 절대 강국은 우리예요, 우리. 우리. 그다음에 중국 요런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럽이나 미국이 이 업종에 대한 밸류 체인을 강화하겠다. 이 의미는 뭐냐면 밸류 체인의 기후 변화나 ESG를 오디트하겠다 이거예요. 오디트. 그래서 아 뭐냐면 뭐 걸리면 이제 뭐 거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그리고 그러한 밸류 체인을 자국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하기가 어렵고 지들은 잘하고 있고 그러면서 "야 공장 가지고 와." 뭐 이런 느낌도 이게 기후 변화라는 이 테마가 자꾸 그쪽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 그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업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빌미가 돼선 안 된다. 그러니 뭔가 빨리 ESG 경영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준비하자."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알리백을 실행할 수 있게끔 정말 발빠르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 나가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 well made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되게 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가 이슈 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아까 그 CDP 서플라이 체인 프로그램이랑 비슷하게 얘도 이제 탄소 정보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각 기업들이 내가 2030년, 2050년 어떤 시나리오로 감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EU의 그린딜에서 제가 순환경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조금 재미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요. 포장재, 식품, 자동차, 전기전자 이런 쪽에 물질과 제품에 대한 재활용성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네 번째 보시면요. 페트병이 나와요, 페트병. 페트병. 얘를 2025 년까지 25% 재활용, 2030 년까지 30% 재활용을 쓰겠다라는 게 얘네들의 큰 전략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유럽은 재생 플라스틱이 필요하겠죠. 페트병을 가져다가 얇게 쓸으면 플레이크라는 게 나와요. 조각. 걔를 뭔가 다시 쓰기 위해 다시 원재료로 쓰기 위해서는 칩이라는 형태로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플레이크에서 칩으로 만들어내는 기계는 전 세계적으로 7개 브랜드밖에 없다고 해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산 기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카 메이커들 그다음에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재생 소재에 대한 상당히 큰 수요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뭐 여러분들이 배출하는 그 플라스틱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페트의 재활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저급 소재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급 소재. 저급 소재가 뭐냐면 왜 의자의 충진재 같은 거 고렇게 많이 재활용이 돼요. 근데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하시죠, 여러분? 무색 페트병. 걔는 섬유로 갈 수가 있어요. 섬유로. 즉 폐기물에 대한 이 폐플라스틱의 상황이랑 그다음에 생산 기술이 접목하게 되면 섬유로 가게 되면 상당히 고부가 가치가 창출이 되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진짜로. 막 발에 걸리는 게 플라스틱이고 쓰레기산이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재생 의무를 달성하려면요. 이 많은 플라스틱을 쓸 수가 없고 재생 플라스틱을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네. 왜? 고품질로 갈 수 있는 그 소재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리배출 너무 중요하고요. 걔를 집화장에서 약 세척하고 다시 생산하는 그런 기술, 이런 밸류체인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계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그랬죠. 지금 그 업종 자체가 사양 업종이다라고 생각하면 재생에너지나 그린 모빌리티, 자원순환, 친환경 소재 이쪽으로 신사업을 준비하셔라. 두 번째는 기존의 제품을 친환경화해서 수주 경쟁력을 높여라. 네, 마지막은 어쨌든 규제가 많이 오고 있으니 규제 준수 잘해라. 약간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최고 경영자서부터 구매, R&D, 생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런 위기 극복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할 일이 많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발표한 자료는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15분 정도 질의응답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 학생들이 이제 줌 손들기 기능을 통해서 손을 들면은 제가 이름을 호명할 테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손들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네, 먼저 정책팀 3의 장진혁 씨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장진혁 씨가 그럼 다음 순서로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은 잠시만요. 사업팀 3의 유인혜 씨 질문 혹시 해주시겠어요? 네, 정말 강의를 인상 깊게 잘 들었는데요. 그, 현재 국내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혁신 기업들이 얼마만큼 많이 생기고 있고, 또한 그 혁신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환경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봤던 새로 생긴 기업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업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음, 혁신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어떤 분야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은 그 재생에너지 쪽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런 분야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기업들이 얼마만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했느냐. 이게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제가 딱 잡아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동안 이 기업의 노력으로 산정할 건 아니고요. 저는 얼마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느냐에 만약에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을 산 기업이 누구냐에 따라서 되게 그 감축 효과는 다를 것 같아요. 얘를 포스코처럼 감축 잠재력이 높은 애가 도입을 해서 감축을 했다. 이런 이제 산정 방식이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의 기술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화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그래도 평균 이상 정도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그 기술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사게끔 하는 동인이 없었어요. 즉, 뭐라 그러나 조금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끔 뭔가 정책적 드라이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 사용량이에요. 전기 사용량. 아무리 줄여도 이게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 전기 단가로는 그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아쉬움을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억에 남는 혁신 기업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혁신 기업. 지금 현재도 제가 자문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폐가죽이에요. 폐가죽. 여러분들 왜 가죽 제품 많이 나오죠? 근데 가죽은 여러분 분리 배출 안 하시죠? 그냥 혼합 배출하세요. 의류에 넣거나. 근데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혁신성이 있냐면 그 가죽을 실로 만들어요. 실로. 그러니까 가죽을 가죽 시트로 재생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느다랗게 실로 만들어서, 이게 글로벌 시상에서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최초로 대상을 받아서 온갖 뭐 아디다스라든가 나이키라든가 샤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글로벌 브랜드. 그런 애들한테는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랑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기업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막 그런 애들이 자꾸 해외로 오라 그런대요. 우리 공장 옆에서 해. 그런데 이제 기술 유출 이제 우려도 있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으로만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고, 이 가죽 폐기물은 거의 소각이랑 매립으로만 가는데 얘를 실로 뽑으니까 되게 고부가 가치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술의 혁신성은 있으나 이 산업이 커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여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생각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태양광 그 발전 설비는 여러분들 그 건물의 위에 이렇게 그 태양판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는데, 우리나라에 붙이는 태양광을 만드는 그런 이제 혁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봤고요. 그 경우에는 설치비라든가 자재비 자체가 워낙 이제 경쟁력 있게 나왔기 때문에 되게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제가 어제 봤어요. 어제. 그래서 되게 이런 기업은 정말 많이 키워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가 궁금하시면요. 제가 우리 이동현 선생님 통해서 그 환경부하고 중기부가 녹색 혁신 기업을 선정한 41개사가 있거든요. 걔네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셔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팀 3의 장진혁 스카우트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강의 정말 인상 있게 잘 봤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현재 환경 분야 관련 일자리가 좀 청년들이 가고 싶어도 뭔가 TO나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서 많이 진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ESG 경영 관련 친환경 움직임이 기업들에게 산업적으로도 영향을 주면 앞으로도 이런 청년들 일자리 문제에도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일손이 많이 부족해요,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환경이라는 바운더리가 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 넓어서 이런 분위기에 직접적인 민감도가 높은 저희와 같은 컨설팅사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가 에너지, 자원순환 이런 쪽은 되게 일자리가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만약 환경공학과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환경 인프라는 이미 95%, 98%를 찍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환경 기초 시설이 다 지어졌다는 얘기야. 상하수도 시설, 소각, 매리, 그다음에 우리 산업계들이 환경 시설 지금 갖추지 않으면 인허가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요. 이미 지금 자리가 다 차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공략하시기보다는요. 저는 오히려 제3의 비환경 그룹에서 환경을 봐야만 하는 그룹이 생겨요. 그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는 경제 경영 학과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기업의 환경성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그래서 환경 과 관련된 그런 전공과 경험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ESG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도 지금 과거에 한 10년 전에 지속 가능 경영 이런 거 유행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많은 컨설턴트들이 스카웃 돼서 갔거든요. 진짜로. 한 100명 명이 갔어요. 100명 명이.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지속 가능 경영의 어떤 그 흐름이 끊기면서 다 다른 일로 갔어요.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ESG 열풍이 불면서 팀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팀을. 그러면 그 대기업에서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그 일을 계속하고 이 팀을 만들 때 이제 인력을 뽑는 그런 형태들을 제가 이제 옆에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잡에 따라서 좀 다를 거다. 그러나 기후 변화나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이 녹색 금융 쪽 관련된 일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 금융 관련된 특성화 대학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부가 뭔가 새롭게 런칭하는 녹색 금융, 뭐 지속 가능 경영 이런 이제 대학원 과정 이런 부분들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